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0월 1일날 판례 공부에 대해서 집합건물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법원 판례 공부를 보시려고 하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요 판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사사건에서 여러분들 보면 손해배상입니다. 불법 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서 피해자가 수리의 소유자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원칙적 조건입니다. 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요거는 원칙적 그 소급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반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든 반제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물건을 이제 상품으로 팔게 될 때는 여러분들 완성품으로 파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결국에 부가가치세가 최종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위 법리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것 부분도. 제가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러분들은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용어 자체가 약간 좀 생소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그 낯설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꼼꼼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 및 가산점. 자,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산점. 우리가 기산점이 있고 시작하는 지점,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 만료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소멸 수요 기간 5년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 기산점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하자가 건물의 인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십시오. 그 하자가 건물의 인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건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 대부분이 집합 건물에서는 하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하자 진단업체를 통해서 진단하기 전에 실제 건물을 준공하고 난 뒤에 하자들이 좀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 5시공, 미시공은 건물을 준공한 뒤부터라는 사실을 5년이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되고 그 외에는 이 건물을 준공한 뒤에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있죠. 그때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다 이런 사실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필요한 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도 나오고요. 상속인과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유류분 반환 청구도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은 한번 볼게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 경계 확정의 소에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이 아주 오래된 이렇게 토지라든지 그 토지와 건물들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거든요. 이때는 토지 경계 확정의 소를 청구를 해서 이걸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경우 여기 보면 토지 경계 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로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 권리 보호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토지 소유권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경계 확정의 소에는 확정의 소하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권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인 걸로 좀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토지 경계 확정의 소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민법 제548조 제1항 당서에서 정한 계약 해제의 소급표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반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맞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용어가 약간 의미가 좀 생소하죠. 자, 여러분들이 그 집합 건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시행사가 여러분들이 그 요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사. 그리고 신탁사가 누구냐면 낙약자가 되죠. 신탁사가 낙약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 요약자, 즉 시행사 앞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 은행 있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각종 은행들 있죠. 뭐 그런 KB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각 그 지방은행이라든지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이런 곳에 빌려주는 곳이 있겠죠, 그렇죠? 그 은행이 빌려주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수익자가 되죠. 왜냐하면 신탁사에서 결국에 분양을 하고 나면 팔고 나면 우선적으로 수익자한테 일단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와 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관계에서 있죠. 여기 있듯이 여기 뭐냐면 수익자가 즉 이게 은행이라고 하죠. 은행이 요약자와 시행사와 원인관계, 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대가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은 뭐 이자를 갖다가 조금 더 올리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든지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서 등기 이전,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수익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수익자가 그 제3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낙약자, 유약자 이러니까 좀 약간은 헤매일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 되는 거죠. 10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적이다 이런 거죠.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정하여 청구 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소멸기간은 10년인데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요 보험금 여러분들 있죠. 요즘 보험금 사기 있죠. 보험 사기. 뭐 그 왜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이게 자동차 있죠. 몇몇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이게 자기가 자동차 사고 난 것처럼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먹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 5년이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 관련된 거고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좀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 손해배상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가해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 행위를 한 날의 의미 및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이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이게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할 사항, 요 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초등학교 재학 중에 테니스 코치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약 15년 후에 갑이 을과 우연히 마주쳤고 15년 후라고 했습니다. 15년 우연히 마주쳤고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서 3일간의 기억을 잃고 빈번한 악몽이라든지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에 비로소 불법 행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있죠.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초등학교 재학 시절에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정신적 피해는 좀 있었겠죠. 육체적 피해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또는 그 육체적으로 어떤 병상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있죠.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만나게 된 그때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등학교였을 때라 이 학생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러한 악몽이나 불황이나 분노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때를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사실 이게 자주 있던데 아주 이거 뭐 이건 교통사고도 그렇고요. 각종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토지에 해당되는 거죠. 나무들 말하는 겁니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에 대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당연하죠. 명인 방법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보유한 채 그 임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물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여기 점유해가지고 이게 토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야채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때 명인 방법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법 제 385조 제1항에서 해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해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는 지금 현재 그 2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정상적인 이사인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임기 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대상이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집합 건물에서도 우리가 뭐 관리인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2년 이상 넘고 나면 임시 관리인일 뿐이고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집 공제 안내를 해서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인을 갖다가 선임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되지 관리인 해임을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 기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부분도 건물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한데 자,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공권이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임대인들께서 침탈을 당한 때에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안 때로부터가 아니고 제척기간입니다. 침탈당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공권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해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요 본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소유권이라든지 뭐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침해로 인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거는 그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점유에 대해서 했으니까 본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여기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204조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 때는 이 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죠. 이건 아마 음, 대부분의 이렇게 변호사분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법률을 갖다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안 하고 개인적으로 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자, 이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가맹계약 개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강행규정이 당연히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여기 보면 갑이 을 주식회사와 지점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을 회사의 택배 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 감소 등으로 지점 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등한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사항의 이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효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강행 규정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위 계약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을 회사의 해지 통지는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여기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로 이렇게 상위법에 위반된 부분을 있죠. 이렇게 계약을 함부로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는 거죠. 위 조항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하여 해명, 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어떤 계약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요. 집합 건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넘어가고요. 가사사건, 이혼 위자료, 이런 사건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일반행정 과징금 부과처분 이 부분도 한번 처분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 방송위에서 KBS라든지 MBC라든지 MTN이라든지 YTN 많이 있죠. TV조선 그런 데서 아마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때문에 아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 중이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 주거를 침입해서 그 다음에 이런 그 몹쓸 짓을 하는 거죠.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뭐냐면 주거 침입 후에 강간죄의 실행 행위에 나아간 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강간죄라고 하는 것은 성행위로 성행위가 남녀간에 교접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고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는 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폭행이라든지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를 실행의 착수행위를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게는 성폭행 관련된 일이 좀 많네요, 형사사건.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있죠. 여러분들하고 전체 대부분의 사항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 있죠.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요 판결에 가보시면 10월 1일자, 2021년 10월 1일 판례 공부가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합 건물과 관련된 그 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판례 공부를 독서겸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만약에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도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대부분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여기서는 또 전은진이었습니다.